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 수업은 디지털 기기, 그리고 저장 장치, 파티션과 볼륨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일단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기와 저장 장치,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고요.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저장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뭐 케이블이나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디지털 기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림 이런 것 정보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런 기기를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 명령어를 통해서 이걸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하드웨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입력을 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치 또 아니면 또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0과 1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걸로 변경해 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하드웨어 이거든요. 이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가 항상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기기에서 처리한 정보들을 반드시 이제 저장을 하는 매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그림처럼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웨어러블 기기, AI 스피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전형적인 디지털 기기의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핵심 부품들로 구성이 돼요. 일단 CPU, 그리고 입출력 장치,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입출력 장치부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 우리 입력 장치라고 하죠. 어떠한 것들을 입력을 시키면 그런 입력한 친구들이 어떠한 연산을 거쳐서 다시 이제 모니터나 어떤 프린터나 스피커나 그죠? 이런 출력 장치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입출력 장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나 명령어들이 일단은 주 기억 장치에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글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켰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을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적어요. 글자를 적으면 그러한 글자들을 적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주 기억 장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글자를 적어라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CPU라는 친구가 내리죠. 그 CPU는 주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주 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쭉 계속 쓰고 있다, 글을 쓰고 있다가 이거를 어, 컨트롤 A를 해서 저장을 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보조 기억 장치에 쓰이죠. 이 친구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런 친구들은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CPU가 접근을 해서 명령어를 읽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 친구 쓰이는 주 기억 장치는 휘발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라이브 포렌식을 해서 데이터를 덤프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저장 장치에는 용도별 그리고 물리적 저장 방식과 전원 공급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일단 우리가 주 기억 장치 하면 보통은 이 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롬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보조 기억 장치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보조 기억 장치는 우리가 시스템이 구동이 되는 그런 순간, 이럴 때 쓰이기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생산된 것들을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를 우리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적 저장 방식에 따라서 자기는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석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광학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표면의 굴곡을 이용을 해서 비트를 표현을 하고 그걸 빛을 통해서 광학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반도체는 반도체 소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0과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램, 롬,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애들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램은 휘발성이어서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간다. 반면에 비휘발성인 롬이나 보조 기억 장치들은 전원이 오프돼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제 주 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 친구는 CPU가 직접 접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과 명령어를 저장을 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주 기억 장치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빠른 용량과 아니 그러니까 빠른 그 속도와 작은 용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CPU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CPU 속도가 빨라봤자 주 기억 장치가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CPU가 아무리 빨리 해봤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기억 장치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하여 용량이 커야 되고 그다음에 휘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짝 언급드렸던 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롬은 read only,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롬에는 어떤 것을 자유롭게 쓰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애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컴퓨터가 읽어드리는 데 쓰이는 애를 우리는 롬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정보들, 데이터가 부팅을 시킬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원이 차단이 돼도 날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iOS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부팅하기 위해 필요한 중개자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컴퓨터 여러분의 PC에다가 전원을 켰어요. 그럼 전원을 켰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내가 만약 키보드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램이라고 하는 주 기억 장치도 있고,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모니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원래는 매번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해 줘야겠죠. 근데 바이오스라고 하는 애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정보는 시간은 몇 시고, 이 시스템에 지금 붙어 있는 친구는 어느 회사의 하드 드라이브가 붙어 있고, 이 친구한테 붙어 있는 키보드는 어느 회사의 제품이고, 이런 것들이 미리 바이오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전원을 켜게 되면 바이오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내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들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에 MS-DOS,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리눅스도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운영 체제도 있고, 맥 OS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여러 개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고 하면 처음에 부팅을 시킬 때, 맥 OS로 부팅을 시킬지, 윈도우로 부팅을 시킬지, 리눅스로 부팅을 시킬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초기 설정 값을 우리는 바이오스에 입력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스는 어디에 있느냐? 롬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UEFI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발전된 단계의 인터페이스, 이것도 역시 부팅 인터페이스고요. 바이오스가 옛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에서 최근에 고용량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데이터가 아주 많이 저장되는 고용량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호환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대용량, 고용량에 있는 어떤 저장 매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새로운
어떤 부팅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차별화된 거는 그래픽 기반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보안 기능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호환성이 뛰어나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매한 가지로 이것도 역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렌식 관점에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쨌든 처음에 시스템이 부팅이 되고 나면 운영체제가 이 컴퓨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를 조작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정보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시스템 시간을 변경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게 2023년 8월 14일인데 이거를 11월 14일로 변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의 시간을 변경해 놓으면 부팅을 딱 하고 나면 윈도우에 있는 시간도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생성을 하면 만든 날짜가 2023년 11월 14일로 만들어져 걸로 기록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가 나중에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어, 이미징을 떠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그걸 마치 11월 14일 날 데이터가 생성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에 어떤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의 시간 변경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운영체제에 만들어진 날짜는 11월 14일 날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당시 사용자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한 날짜가 2023년 8월 14일로 돼 있어요. 만들어진 것부터 어떻게 수정한 날짜가 더 과거일 수가 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를 변경한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도 여기도 이제 부팅에 필요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운영체제 자체에도 암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도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다가 암호를 설정해 놨다 할지라도 물론 하드 드라이브나 아니면 SSD 카드를 이미징을 해서 떠갖고 오면은 새로운 어떤 부팅 시스템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것도 읽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라이브 포렌식을 할 경우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컴퓨터가 그 부팅하는 것과 거기에 보조 기억 장치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를 떼어갖고 오게 되면은 부팅 인터페이스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안에 깔려 있는 보조 기억 장치만 불러 읽어 드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우리는 선별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나 SSD를 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거기서 파일을 열어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 암호가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는 이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메인보드의 특성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앞서 설명했던 바이오스란 친구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바이오스라는 친구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시간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한 값은 여기 보면 CMOS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장이 돼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이걸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 CMOS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를 분리를 하게 되면 이 CMOS가 초기화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비밀번호가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CMOS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강조할 거는 휘발성이다.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브 포렌식을 해야만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PU가 접근해서 데이터와 명령어를 읽어드리는데 필요한 주 기억 장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보조 기억 장치의 아주 전형이고요. 자석 물질이 입힌 금속 원판이에요.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플래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석 물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밑에 여러 장이 있어요. 그리고 스핀든 모터가 얘를 돌려준 역할을 하고요. 액추에이터 암이 이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끝에 있는 헤더가 붙어 있어서 이 헤드가 실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나 자기장의 데이터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장치에 써야지 이동식에 쓰면은 적합하지 않겠죠. 요거를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플래터 요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장이. 그 플래터마다 이제 헤드가 각각 붙어 있겠죠. 각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저장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나중에 배우실 파일 시스템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섹터라고 하는 겁니다. 섹터. 예를 들어서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트씩 막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1비트만 저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1비트 단위로 우리가 읽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옛날에는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게 적게 되겠죠. 글자 하나마다 쓰여지는 텍스트가 아주 적겠죠. 그 바이트나 비트, 하나의 바이트 정도로 우리가 텍스트가 저장이 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그림이나 또는 텍스트가 저장이 돼도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이 되다 보면은 훨씬 더 파일을 쓸 때 필요로 하는 비트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 저장할 때 그걸 1비트씩 읽고 쓰고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섹타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놓아서 최소한 만약에 1비트를 저장하더라도 이 섹타 단위로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 나중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데이터 저장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고 그 섹터를 여러 개 묶음을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의 기본 단위는 섹터고 그거의 묶음은 클러스터구나. 그리고 클러스터들이 쭉 모여서 하나의 원형을 나타내는 것은 트랙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개의 트럭들을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걸 우리는 실린더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SSD는 이것도 역시 보조 기억 장치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를 활용을 하고요. 그 반도체는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이렇게 큰 기판 안에 반도체 소자를 하나씩 심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많이 많이 심다 보면 점점 무한대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크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반을 쪼개서 여기다 이제 덮어씁니다. 위에다 또 상판 올리는 거죠. 건물을 이제 층을 올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점점 쭉 올려가지고 정말 많은 반도체 소자를 심어 넣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어떤 물리적인 모터나 헤드나 아니면은 뭐 액추에이터 암이 동작을 하고 읽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이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물리적인 기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훨씬 읽고 쓰고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런 모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전력도 낮을 수밖에 없죠. 이런 친구들은 외부 충격에 강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기적으로 충격을 가거나 온도 이것도 이제 결국 물리적인 어떤 실리콘 기반에서 만든 게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온도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SSD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이 그 구성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 여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데이터가.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저장을 할 때 임시로 이런 데이터가 어디 어디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애가 여기 컨트롤러예요. 이 컨트롤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뭐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리고 거기 몇 번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어디에 어떤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또 삭제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버퍼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자체가 아니고 보조 기억 장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얘가 여기를 지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글을 쓰기 전에. 그럼 여기 있는 이미 써 있는 친구들을 일로 일단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쓸 친구들을 여기에 역시 갖고 있다가 여기를 이제 나중에 지워요.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불러왔던 기존의 데이터들을 쓰거나, 아니면 새로 써야 될 데이터를 합쳐서 쓰거나, 이 중간에 일종의 어떤 책성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SSD가 요즘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플래시 메모리 세부 구조는요, 페이지와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모리 셀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0과 1을 저장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최소 단위이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이거 우리가 일일이 하나의 셀 단위로 읽고 쓰면 되게 비효율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섹터처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섹터처럼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본 단위인 페이지를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쓸 때 비록 1비트를 저장할지라도 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읽고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읽고 쓰고요. 데이터 삭제는요, 블락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페이지의 합을 우리는 블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느냐?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페이지별로 읽고 써요. 하지만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블락 단위로 삭제를 합니다. 이걸 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느냐 하면은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메모리셀 하나에다가 지속적으로 수만 번, 수십만 번 얘를 읽고 쓰고 하면요, 얘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돼서 데이터를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SSD 디스크에 있는 메모리 셀을요, 공평하게, 얘가 만약 많이 지워지지 않게끔, 얘만 많이 지워지지 않게끔 골고루 지우고 쓰고 읽고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이지 단위별로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요, 이 페이지만 유독 더 많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페이지가 훨씬 더 많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삭제할 때만큼은 블락 단위로 모아서 한 번만 삭제를 한다. 그래야 훨씬 더 손상되는 것들이 적다.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블락 단위로 삭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첫 번째고,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도 목적 중에 하나다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덮어쓰기가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요, 덮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0과 0과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새로 쓸 때 우리는 이 친구들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이걸 다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비운다는 개념이 약간 모호하죠. 왜냐하면 1이 비워진 건지 0이 비워진 것 자체가 모호해요. 거기는 이제 그 일종의 그러니까 자석의 N극과 S극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0000으로 안 만든다고 이해를 할게요. 1001이 있을 때 여기다 새롭게 1, 1, 1, 1이라는 걸 쓰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는 뭐 덮어쓸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0이라는 거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S극이나 S극을 N극으로 바꾸거나 N극을 S극으로 바꿔놓기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비트열이 들어가 있으면 덮어서 바로 비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특성인데, SSD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반도체 소자 안에 뭔가를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하려면요, 요거를 다 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일을 넣거나 새롭게 0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되어 있는 이 친구에 다시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요 1이라고 하는 친구를 반드시 빼야 된다. 그게 SSD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덮어쓰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딜리트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캐시, D램이라고 하는 버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보조 기억 장치 여기에 이제 있고, 캐시는 일종의 임시 저장 장치예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각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의 이제 블락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어떤 페이지는요, 필요 없는 데이터인 거죠. 저기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요건 애초에 데이터가 들어는 가 있으나 이게 지금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쓰지 않는 데이터가 될 건데,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 애들은 이제 실제 유효한 데이터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녹색 데이터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두 개의 페이지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서 새로운 걸 넣고 싶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캐시에다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두 개의 친구를, 얘네들을 비우지 않고는 입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우리는 이 블락에 있는 친구를 캐시로 전부 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캐시에다가 이 파란색 애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얘네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거니까 안 갖고 오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캐시에 있겠죠. 여기는 그냥 아무런 값이 없는 게 캐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여기 있는 나머지 유효한 파란색 애들이 올라와 있는 사이에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요, 컨트롤러가 어떤 것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이 블락을 다 없앱니다. 비웁니다. 블락을 완전히 비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입힐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캐시에는 다시 앞서 새로운 데이터 두 개의 페이지가 필요한 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블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그 사이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공간을 비워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카피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동이 돼요. SSD는. 여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SSD의 어떤 흐르는 얼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좀 더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용 저장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SB 드라이브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일단은 USB-A라는 규격이 있고 USB-B라는 건 이제 프린터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거고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5핀 케이블이라고 해서 USB-B, 마이크로 핀, 그리고 USB-C, 그다음에 썬더볼트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송 속도를 우리가 되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각각의 USB 표준 버전에 따라서 전송 속도와 그것들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중간 케이블 같은 인터페이스가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컸던 애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SD, 그리고 미니 SD, 마이크로 SD. 그 SD 카드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어떤 메모리보다는 보안성이 좀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얘네들은 점차 사용되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 달라지고, 그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 자체가 점차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사용하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저장 장치들을 실제 우리가 다른 매체에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터페이스들은 IDE, 뭐 SATA, eSATA, 마이크로 미니 SATA 이런 식으로 쭉 종류가 있고요. 그런 종류들이 실제로 어떠한 저장 장치들이 사용되는지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표입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타라고 해서 기존의 옛날 이제 하드디스크나 옛날 CD롬 시절에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파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아니, 그 본체를 뜯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시리얼 아타, 그러니까 사타라고 하는 친구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케이블도 훨씬 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훨씬 이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얇고 전원속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뭐죠? 어, 그 파워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M2라고 하는 건 최근에 있는 SSD 여기에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인데 이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울트라북이나 태블릿 같은 소형 기기 사용에 적합한 인터페이스구나라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터페이스 배우는 이유는요. 당연히 여러분이 수집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장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저장 장치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나 어떠한 케이블을 사용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저장 장치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